반갑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서 설명회 행사에 우려를 했는데 말씀이 화창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자녀분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아침 일찍 학원 설명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본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를 좀 먼저 보실 텐데요. 여기 지금 개강일이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을 좀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이 표지는 이 코팅이 돼서 잘 안 써집니다. 제가 나눠드린 볼펜으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거기 갱지 부분에다가 개강일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등수학하고 중등영어는 12월 16일 수요일 개강입니다. 예비 중2 개강이 12월 16일 수요일부터 두 과목은 개강을 하게 됩니다. 메모해 주시고요. 과학은 중등과학은 12월 26일 토요일부터 예비 2학년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으셨죠? 네. 다음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그 뒷면 여기 잘생긴 두 분의 원장님 사진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0월 27일에 홈팝 본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과목은 고등 수학, 그 다음에 중등 수학, 그 다음에 올해부터 과학, 중고등 과학이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치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학습 시스템 그대로, 또 테스트,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올림픽공원 남일문 맞은편에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지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2016 예비초 4, 5, 6학년 신입생 모집 안이 있죠. 그래서 동생 자제분이 있으면 초등부도 있으니까요. 초등부는 작년 마찬가지로 12월에 초등반으로 확대 개원해서 4, 5, 6학년이 11월 30부터 예비 학년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있으면 관심 가져주시고 설명회 끝나면 로비에서 초등부 문의가 계시면 또 상담부터 상담해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어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말고 별도의 용지 나눠드린 게 있는데 깊은 생각 입학 테스트 무료 응시 및 설명회 예약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여기 이제 자녀분 테스트를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건데요. 이름하고 학년 이거 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아까 말씀드린 초 1번에 1번 칸만에 1번 박스란에 예비 초 556, 456, 그 다음에 예비 주민 이 경우는 여기 해당 날짜와 시간에 체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금 2번 박스단에는 해당되는 학교가 있어요. 자유학기제 현재 다니는 학생 경우는 지금 1학년 과정으로 진행하다가 12월 16일부터 자연스럽게 예비 2학년 과정으로 진급을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시표 보고 지금부터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단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비 이제 2학년 또는 3학년 개강의 즈음에서 이제 테스트를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번 박스 안에다가 날짜와 시간에 표시를 해서 로비에 신청하면 넣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뒷장 바로 보시면 뒷면 깊은 생각 어학원 단어 진단 테스트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 원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1988개의 필수 단어에 대한 테스트를 약 2시간 반 동안
제가 무료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신만의 단원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에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테스트 진단을 해드리고 그 결과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영어 학습 터닝 포인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어, 수학, 과학 이 세 과목을 2시간 정도 안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각 학년별 과목별로 디테일한 설명은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학년별 과목별로 설명은 이런 학과 및 학년별 설명인 이런 설명회에 신청해서 들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등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등 과학 설명회도 있으니까 체크해서 마찬가지로 이거 내주시면 이것도 만약에 응시할 때는 무료 테스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깊은 생각 설명회는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오늘 설명회가 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과목별로의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 각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부스가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시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설명회로 진행할 텐데요.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대입제도의 변화의 총괄적인 그런 기조 설명보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변화와 폭이 과목별 어떻게 적용되고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과목별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괄적인 설명은 뒤로 하고요. 과목별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은 순서는 중등 확대하는 거 맞아요? 중등과학 마지막으로 중등수학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중등 영어를 이제 설명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 영어 학습에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어휘 학습입니다. 그것도 더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고 귀찮고 효율적이지 않은 학습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단어를 습득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지루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영어 학습, 단어 학습을 혁파하고 혁신적인 단어 학습을 그런 영어 학습을 제시한 중등 영어 대표 강사신 박원혁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오셨네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과 원장 박원혁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비가 왔는데 제가 괜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역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께 드릴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 입시가 있죠. 이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네, 바로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보게 될 첫 번째 관문인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봤던 수능은 상대평가로 진행되었죠. 역시나 평가원 그리고 수능출제위원회가 이번에도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예, 쉽게 나온다고 해놓고 매우 어렵게 나왔어요. 1등급 컷이 92에서 93점 정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상대평가로 이제 영어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절대평가로 보게 되는데요. 자, 절대평가로 영어를 보게 됐을 때 몇 점부터 1등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90점부터 1등급이 됩니다. 제가 자료집에도 실어놨던 자료인데요. 일단 상대평가 하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4%, 약
전체에서 이제 4% 학생들만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요. 현재 난이도로 감안을 했을 때 아마 작년 정도 수능 난이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등급 컷이 98점이었는데요. 그 정도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된다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약 15% 정도의 학생들이 전체 1등급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9만 명,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분석하기로는 약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1등급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정원이 7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1등급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수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사라질 것이다.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내신에, 즉 영어 내신을 가지고 대학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영어 내신의 중요성이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지는 만큼 다른 과목의 변별력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중학교 때 영어를 잘 다져놓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즉 상대적 우위에서도 위에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절대평가 하에서 수능 영어를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할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과 그리고 상대적 우위를 갖기 위해 중학교 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바로 내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아마 자유학기제를 거쳤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만 시험을 보고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태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때 보게 되는 시험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3개의 시험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첫 번째 시험지고요. 두 번째, 마지막 시험지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 3개의 시험지는 학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몇 학년의 시험지로 보십니까? 네, 뻔한 얘기겠죠? 중학교 2학년의 시험지입니다. 뭐가 나오고 있는지 봤더니요. 올해 역삼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시험이에요. 즉, 한 번도 2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보게 되는 첫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 봤더니 4번 문제는 알맞은 전치사의 쓰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특히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국제학교를 다녔거나 원어민과 공부를 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바로 5번 같은 유형입니다.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별하는 문제. 중학교 때 내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험지인데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대명중학교 3학년의 문제집니다. 자, 위에 문제를 학생이 틀렸는데요. 실제로 이 학생은 97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말고는 다 맞았던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이 틀렸던 문제를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자, A, B, C, D, E에서 어법상 올바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에서 물어보는 관점은 뭘까요? 관계사절의 수일치. B는 사역동사의 목적보호. 자, C와 D, E를 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중3이 되자마자 보는 이 시험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법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해서 살펴봤더니요. 알고 봤더니 2011년도에 고2 학생들이 봤던 전국 연합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이런 시험을 봅니다. 맞출 수 있을까요? 제대로 문법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원어민과 공부한 학생들 절대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원어민도 못 맞추는 문제예요. 제가 실제로 줘봤습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좀 반칙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강남 지역에 또 송파와 서초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나누기 위해선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문제는 바로 밑에 보시는 4번 같은 문제인데요. 자, 뭐 자료집에도 제가 넣은 부분이지만 가정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그리고 IUC 가정법, 그리고 as if. 이 모든 내용을 완벽히 알고 있어야 저 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법 공부 안 하고 저 한 문제 틀릴까요? 1등급 자신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즉 영어에서 내신을 잘 봐야 되고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강남 지역에서는 내신에서 주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문법이다. 그리고 서술형도 문법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물어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지인데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숙명여고 1학년의 시험지입니다. 어법을 역시 물어보고 있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범위가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펜들 갖고 계시죠?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마찬가지로 어법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실력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런 문법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갈수록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에 나오는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년별로 다르고요. 학기별로 다릅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자, 여기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더 어려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배웠던 그 문법 내용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기 중간고사의 모든 범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즉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함께 물어보는 단어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뿐이지 절대 진도라 하든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즉 중학교 때는 학년별 학기별로 문법 내용이 다르게 나온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번의 시험에 물어본다. 따라서 중학교 때 문법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 학생은 절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1등급 힘듭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냐면 학년별로 문법을 공부하게 커리큘럼을 설계했어요. 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즉 만약에 겨울방학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죠. 즉 자기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배우게 될 문법 내용을 전 범위를 겨울방학 동안 1회독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 봄과 여름, 가을이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네, 내신이 기다리고 있죠. 그 내신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에 맞춰, 즉 1학기에 주로 나오는 문법을 1학기 때 배우는 거고요. 봄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 물어보는 포인트들을 여름, 가을 학기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총 1년에 2번을 2학년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결국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객관식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의 성적이 나뉘는 부분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그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영작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서술형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중학교 2학년의 서술형 문제예요. 자, 서답형 2번 위쪽에 있는 문제를 잘 봐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영작을 하는 건데 단어를 주고 올바르게 순서를 배열하는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삼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고요. 자, 3학년 문제입니다. 역시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6-2와 6-3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죠? 역시 단어를 가지고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 자, 이번에 숙명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볼까요? 역시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런 순서 배열을 못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잘 기초를 다지지 않는다면 중3이 돼서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결국 틀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닙니다. 실력이죠. 즉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내신을 잘 보고 올바른 영어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잘 쌓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쌓음과 동시에 그 기본기의 중심은 바로 내신을 1등급을 맞기 위한 올바른 문법 실력을 향상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을 또 잘 대비하기 위해 저희가 또 특별히 마련한 정규과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조금 하긴 한데요. 제 내신 어법 평가 시험이에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커리큘럼은 학기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1학기, 2학기 때 보는 4번의 시험 직전에 본인이 배운 진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돼요. 이때는 객관식과 주관식 서술형의 문법 진도에 맞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총 50문제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결국 핵심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첨삭을 한 후에는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제출한 후에 바로 다음 시간부터 내신 대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즉 내신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나올 문법 포인트들을 한번 짚고 그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신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근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워밍업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때 결과를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이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제가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어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JTBC에서 방송에 나왔던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이 학생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US 뉴스라는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시사 전문 기관에서 매년 대학 순위를,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올해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이룬 대학이죠. 굉장히 명문대고 또 심지어 이 학생은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치러야 할 시험, 수능 영어 3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틀렸어요.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명문대생도 못 푸는 수능 영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 제가 쓰는 영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단어는 제가 매일매일 쓰는 단어도 아니었고요. 물론 뭐 억양은 좀 달랐겠죠. 예. 그래서 한국말로 직접 했거든요. 영어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들고 있던 이 책을 보실 겁니다. 소문을 벌써 듣고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하는 어머니께서 생겨났습니다. 즉 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요거 책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사실 저희가 만든 3,988개의 어휘가 담겨진 오르게닉 보캐뷸러리라는 책의 원래 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저희의 축약본이에요. 자, 이 책은 저희 깊은 생각 어학원의 18년 역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능과 강남 지역의 내신에 나왔던 그리고 자주 출제되었던 단어들을 묶어서 비교해서 만든 아주 집약적인 수능과 강남권 내신에 최적화된 단어책입니다. 물론 단어책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단어책은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편 1988개와 심화편 2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988개의 단어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18년 동안 축적한 단어가 아니라요. 저희가 모은 빅데이터를 시중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그 책의 5권과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책을 포함한 6권의 단어장에 모두 들어가는 단어를 중요도 6에 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단어겠죠?
그리고 5번 겹치는 단어를 5회, 그런 식으로 중요도 1까지 정해서 총 3,988개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 수능 영어 32번과 34번 문제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당락이 좌우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심지어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3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노란색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저희 단어장에 들어가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수능 45문제 중에 독해가 28문제가 나오죠. 그 28개의 지문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한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 정도일까요? 약 120개에서 130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120개에서 130개 단어 중에 저희 단어장에 나오는 단어는 평균적으로 105개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뭘까요? 대명사,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형용사와 부사, 또는 and와 but 같은 연결사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학생이 이 글을 읽는데 꼭 필요한 동사, 대명사, 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등이 모두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간 단어 안 외우게 할 겁니다. 외워야죠. 그런데 이런 단어장은 시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훌륭한 단어장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어휘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랜 고민 끝에,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특별한 저희 깊은 생각 어학원만의 단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장담하건대 저희가 최초고 앞으로 진행하는 어떤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후자입니다. 저희를 따라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선포 드리지만 어디에도 없는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최초에 아까도 저희 관리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처음에 오게 되면 학생들은 진단평가를 보게 됩니다. 즉 1988개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수능에서 내신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하는 그 2000여 개의 어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까지 공부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 초등학교 또는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체 정말로 대학을 가는데 꼭 필요한 단어 2000개 중에 몇 개를 알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2시간 반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 공부를 해왔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시간 반? 3시간이어도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엔 이렇게 개별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기별로 누적을 해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 몇 개를 맞췄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봤을 때 몇 개를 맞췄는지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성적표가 일단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 보면 맨 앞에 나만의 학습 진도표가 있습니다. 틀린 게 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1000개를 틀릴 거고요. 어떤 아이는 800개를 틀릴 겁니다. 그리고 틀린 개수도 다르지만 틀린 단어도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의 단어 진도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성적표와 함께 본인이 외울 단어의 리스트, 그리고 진도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그 진도표를 학생은 본인의 단어장에, 즉 저희 단어책에 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체크박스에 맞은 단어를 체크하고 틀린 단어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후에 마지막 학기 말에는 확인을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확인 평가가 뭐냐면 최초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000개 중에 약 1000개를 맞췄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000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즉 최초에 틀렸던 그 1000개를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한 학기 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마지막 평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을 계속 다닌다는 가정하에 그 틀린 단어는 그대로 가지고 다음 학기로 이월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캠브리지에 다니는 학생도 못 푸는 수능 영어예요. 원어민과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탭스나 토플을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 특히 많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주 일요일날 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 수학 1레벨, 그리고 영어도 1레벨 나왔던 학생이에요. 탭스가 800점대였습니다. 몇 개 맞췄을까요? 800개 정도를 맞췄어요. 탭스 800이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800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800점을 넘는 학생인데 실제로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단어, 본인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을 맞기 위해 필요한 그 단어 1988개 중에 1000개도 못 맞췄어요. 반도 못 맞췄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단어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탭스에 나오는 단어는요, 수능에 나오는 단어와 달라요. 성질과 내용이 다릅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탭스에 나오는 단어는 너무 집약적이고 또 이렇게 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맥을 읽는데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플은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즉 중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과 함께 탭스나 토플만 공부한 학생들이 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냐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원어민이 학교에 시험 문제를 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선생님, 즉 우리나라 사람이 내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신과 어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에 아주 강력하게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중에 한 곳에 대학을 될 수 있다면 저 위쪽에 있는 대학이겠죠? 네. 그 대학을 가기 위해 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원어민과 공부하지 않아도 내신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탭스, 토플 한 번도 보지 않아도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근거들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은 생각 어머니 내신과 수능 1등급 달성의 열쇠를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영어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원장님 말씀하신 단어장 수학으로 따지면은 꼭 오답노트와 같은 나만의 오답노트, 나만의 단어장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중등과학인데요. 이제 자제분부터 그 통합 과학이 이제 수능 숙제 과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공이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인데요. 그 학습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정원 중등 대표 강사님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만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입니다. 저는 현재 깊은 생각에서 과학 대표 강사로 있고요. 한 번 더, 부장님 또 눌렀어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깊은 생각 정원입니다. 저는 현재 깊은 생각에서 과학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출간된 미래엔 출판사 올리드 중학과학의 전학년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리드 중학과학에는 정원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고 정하나라고 하는 제 본명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뭐 큰 죄를 지어서 가명을 쓰는 건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외자 이름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이제 정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제 고등학교 시절 성적에 대한 숫자입니다. 뭐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저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해봤는데 그러한 드라마틱한 상승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러한 상승이 일어나려면 학생이 설정한 단단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학생 스스로가 설정한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 중등과학에서는 과학학습은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학습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과학 열심히 해야 되나? 영수하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자, 과학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가방에 넣어준다든지 할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과학 교과서 무게의 한 3, 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이가 고급입니다. 근데 종이만 고급이 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학습하던 때와는 학습량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등과학은 고등과학의 기본이 됩니다. 중학교 때 과학을 잘 못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때 짠 하고 잘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등과학이 고등과학의 기초가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과학 과목은 상위권 이과 입시의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상위권 이과대학의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꽤 많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학생이 이과가 목표이라면 과학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아직 그러한 이과나 문과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아이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학 학습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과 상위권 대학들에서 어떻게 과학 탐구를 반영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반영 비율은 수학과 과학을 비교한 것이고요. 8개 대학에 대한 반영 비율입니다. 이걸 조사하면서도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기 있는 숫자들을 가로로 다 더하면 100이 됩니다. 이 반영 비율은 작년과 이제 올해 수험생들의 반영 비율입니다. 서울대와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와 영어를 이제 살짝 가려놨는데 이과의 경우 과탐이 들어가는 거겠죠.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는 마찬가지로 서울대와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과탐의 반영 비율이 국어 반영 비율의 1.5배입니다. 즉 국어 한 문제 틀린 것보다 과학 한 문제 틀린 것이 더 많은 등급 하락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과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고요. 중학교 과학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학교에서의 과학이 어떻게 학습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과학 시험을 이제 첫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요. 올라가서 과학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러면 역시 과학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야. 역시 어려운 과목이 아니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 시험을 또 잘 봅니다. 그리고 나면 슬슬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성적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나오고 나서 과학 시험을 또 봤는데 또 오릅니다. 그럼 이제 과학은 내 겁니다. 그냥 흥미가 생겨서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결국 반복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목표한 성적을 얻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 과학학원의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만점을 경험해 보는 것.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신을 제대로 대비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과학학원의 목표입니다. 그럼 과학학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 텐데요.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용어를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등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은 한자어와 외래어로 되어 있습니다. 13살, 14살 아이들이 배우기에는 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과학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라는 부분은 아이들의 과학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새의 과학 개념들을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것은 40% 정도를 차지하는 지필고사에서 40%를 차지하는 서술형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래프와 도표, 그림의 이제
친숙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문제 보면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아서 보시면 한 절반 정도는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래프, 도표를 봤을 때 거부감이 든다면 풀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래프, 특히 그래프를 친숙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저희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이 앞에 나오셔서 굉장히 바른 궁서체로 학습 목표 하면서 이제 쓰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보면 학습 목표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목표는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를 좀 이렇게 오른쪽 구석이나 왼쪽 구석에 작게 써 있는데요. 읽게 하게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으실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앞에 있는 이제 3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행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현재 배우고 있는 개념의 이해가 수월하다. 지금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개념의 이해가 수월하고, 2번째, 평가가 있다면 평가 결과가 만족할 만큼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중학과학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고등과학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주변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물원 화원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고등과학 선행은 시간 낭비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학습할 내용도 되어 있지 않은데 물원 화원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제 막 마른 땅에서 걷고 뛰게 된 아이들을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으니까 갯벌 가서 한번 뛰어봐 라고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딛고 있는 땅과 한 발 내디딜 바로 앞에 있는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고등 과학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37쪽이신 것 같아요. 많이 펴고 계시죠. 거기에는 교과서 내용도 이제 들어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문제는 작년 서울중학교 2학년 기출문제입니다. 시옷자로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거 한번 써야 되거든요. 시옷자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온대저기압은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문제는 2016학년도 모평지구과학, 그러니까 올해 9월 모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온대저기압의 모양이 나와 있고요. 사실 서울중학교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평 문제에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저 손을 안 떨고 있는데 이게 떨리네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한대전선,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부분은 온난전선입니다. 근데 서울중학교 문제는 안 나와 있죠, 그것조차.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이 그걸 몰라서 저렇게 그려준 건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의미가 없어서 이제 저렇게 그려놓은 거긴 한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특히 중학교 때 나왔던 그림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오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과목은 생명과학인데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진선여 중에서 나왔던 혈당량 조절, 그러니까 단원명은 호르몬과 항상성이란 단원인데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고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옆에 있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올해 생명과학 모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른쪽 문제에는 이제 호르몬 말고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7단원의 자극과 반응이란 단원에서 이 호르몬과 신경계에 의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생명과학원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을 고등학교 때 가서 또 보게 되고 그거에 얹어서 배우게 됩니다. 자료집에 나온 물리문항 같은 경우에는 파동에 대한 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 때 파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 파동의 반사나 굴절에 대한 정량적인 이해, 그다음에 파동의 회절, 그다음에 중첩 이런 내용들을 더해져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머니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깊은 생각 중등과학에서 어떻게 1년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신 집중반과 중등 심화반, 고등 물화반 이렇게 이제 3단계의 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집중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겨울방학부터 여름방학, 그 다음에 2학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습, 그 다음 예습, 그 다음 내신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1학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다시 새 교재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때 내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신 만점을 경험해 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때 내신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내신 대비 흐름인데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내신 대비 기간에는 단원별로 만들어서 이 본인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을 학습합니다. 단계는 내용 정리,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내용 정리 단계를 거친 후에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과제를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2주차부터는 매주 학원에 와서 실전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 결과는 이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는 개인별 직전 대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상세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모 남학생이 이제 작성한 나만의 교과서인데요. 단원별로 저러한 나만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직접 수업을 듣고 쓰고 하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남학생들한테 시키기 정말 힘듭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이렇게 평균적으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글씨 쓴 걸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연필을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요. 제가 이제 몇 줄, 한 2줄 정도 써놓으면 많이도 안 씁니다. 저도 팔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연필 달랑달랑 들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다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달래고 하는 것도 이제 저의 역할이라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이들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수업하면서 힘들어요. 말하고 글씨 쓰고 잔소리하고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서 과학학습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용어.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용어였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그걸 확장하든 음용하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내신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린 중등 심화나 고등 물화반, 그러니까 선행을 진행하는 반 아이들도 내신 대비는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기출문제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과제로 진행하게 되고요. 기출문제로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학원은 계속 한 번도 안 다니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다가 내신 대비 때 떡 와서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면 학교 시험을 100점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수준보다는 전체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어려운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는 성취도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테스트 결과를 저러한 문구로 어머니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제 한 87점이 넘으면 A 성취도다라고 보내드리는데 점수를 딱딱 보내드리지 않고 이제 성취도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 이렇게 각박하다 보니까요. 이게 점수 0점 몇 점, 평균보다 0점 몇 점 낮다고 막 혼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성취도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 성취도는요, 만약에 아이가 지속적으로 A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는 95점 이상, 90점대 후반의 성적을 받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되겠고요. 꾸준히 B를 받으면 아무리 못 봐도 85점 이상, 꾸준히 C가 나오면 80점 이상. D는 사실 저도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는데요. 네, D를 꾸준히 봤던 학생들도 그래도 한 80점대 성적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는 직전 대비를 진행하는데요. 과학 교과서가 이제 여러 종이고 학교마다 이제 교과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교과서별로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학 진도 나가는 거 이제 다른 학교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죠? 뭐 1, 4 나가기도 하고 1, 2, 4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시험 문제를 이제 따로 기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직전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2개만 남았습니다. 중등 심화반과 고등 물화반, 선행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반도 내신 대비 기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대비를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년 중등 심화반 1년 계획입니다. 12월부터 해서 이 수업은 12월 26일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중등 물리, 화학을 한 학기 동안 이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 당연히 해야겠지요. 내신 대비 이제 진행을 하고 1학기 말쯤에는 뭐 심화학습, 물리 단어에서 나오는 그래프 해석 정도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중학교 3학년 화학과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학의 물리, 화학 단원과 고등과학의 이제 앞부분, 이 고등과학의 앞부분이 천문학, 생물학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중등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내신 집중반에서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고등 물화반입니다. 고등 물화반은 2, 3학년 합반입니다. 2, 3학년 합반인데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집중반에서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역시 고등 물화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3과 같은 이제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3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작년 시험 4번의 성적을 합산해서 A 이상인 학생들, 그러니까 올 A인 학생들을 이제 저희 학원 대상에서, 저희 학원에서도 올 A인 학생들을 고등 물화반으로 이제 올려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 물화반은 물리원과 화학원을 1년 동안 쭉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내신 대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보고 이제 올라가게 하는 그런 반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물원 화원을 가르치냐, 금방 끝내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고등 물원 화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1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진도 나가는 순서와 시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소규모 설명회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과학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 오셔서 사진으로 대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관이 저희가 11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확대 개원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홈페이지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등사 순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닌데 자유학기제 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현재 상황을 좀 더 많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중등사 김성호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등수학 원장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1시간쯤 돼서 좀 힘드시죠? 자, 깍지 끼고 한번 몸 좀 풀고 할까요?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만 민망해져요. 예. 일단 수학은요, 어머니들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기 전에 여기 올해 자기 자녀분 다 현재 중1이죠? 자유학기제 학교 다녔다. 되게 많으시네요. 예, 일단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일단 자료집에 46페이지를 먼저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6페이지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거 좀 나왔잖아요. 교과과정이 또 바뀌었답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그 교과과정 바뀌는 거의 목표는 뭔지 아시죠? 이과, 문과? 통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비껴나간 얘기가 있는데요. 이과, 문과 통합은요, 어디 얘기냐면, 과학하고 사회 얘기예요. 수학은 상관이, 그쵸? 문과 애들한테 미적분, 투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수학은 여전히 문과, 이과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발표할 때, 이 올해 교육부가 좀 이상한데요. 너무 무책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하기 전에 46페이지, 47페이지 좀 보시면요. 보셨나요? 예. 이번 교과과정, 수학 교과과정 발표를 이해하시려면요. 어머니들이 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표가 보이고 47페이지 위에 표가 보이시죠? 예, 한번 1분 정도, 30초 정도만 한번 쫙 보시고 얘가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 저희에게 30초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수학이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이번에 현재 중1 아이들부터 이 바뀐 교과서가 시작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교과서 이름이 또 싹 바뀝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나가셔갖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1이잖아요. 선행하는데 수원수투 나가고 있어. 이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거기 40페이지 표에 보시면 1학년에 현재 수학 2009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고등학생이 배우는 겁니다. 표에 40페이지 오른쪽에 2015 개정교육과정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교과서입니다. 굴리면 되시나요? 예,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은 수원, 수투를 배우죠? 예, 그게 합쳐져서 우리 아이들은 제목이 수학이 됩니다. 어디 가서 무식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오셨는데, 다음. 두 번째, 고2 2009년 보면 미적분원하고 확률 통계돼 있죠? 근데 여기 문과 아이들은요, 뭘 배우게 되냐면 수학 원하고 확률 통계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니까 개정 전 수학 원은 그냥 수학 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수학 원은 개정 수학 원이라고 했습니다. 구별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개정 수학 원은요, 이제까지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서입니다. 다음에 확률 통계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고2 이과 보면은 수학원, 미적분원, 미적분토, 확률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이과 보면요 수학원입니다. 개정 수학원.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현재 책으로 미적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수학2요. 수학2 헷갈렸습니다. 수학2가 미적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적분이라는 책 있죠. 미적분이라는 책은 현재 미적분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통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무책임하다고 하는 건 뭐가 무책임하냐면요, 이과 쪽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항상 수능 보면요. 아이들이 틀리고 가기를 작정하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29번, 30번. 그게 어디 문제냐면요. 다 기하 벡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읽어보시라고 아까 시간을 드린 건데, 이과 보면은 수학원, 개정수학원, 개정수학2, 미적분, 확률통계까지는 좋아요. 그죠? 옆에 있어야 될, 웬 기하 벡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없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게 문제냐면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를 보는 겁니다. 47페이지 위에 표 보시나요? 자, 이번에 이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고1 과정은 공통과목이고요. 고2 때부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좀 어려서 예전에 수능 시험 볼 때 이과생들은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뭐 미적분도 있었고, 뭐 이산수학도 있었고, 4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는 건데요. 이번에도 보시는 겁니다. 진로 선택을 보면요. 과목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기하는 기하겠죠? 실용수학이고 경제수학이고 수학과제 탐구입니다. 그죠? 자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요. 여기에서 수능 범위를 여기서 갑갑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수학 수능 범위가 발표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건 언제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중3 있죠. 중3이 돼서 11월 요때쯤이 돼야 수능 시험 범위가 발표가 돼요.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그 자관을 읽으면서 유추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무책임하다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요. 어머니들이 수능 출제 위원이 됐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요. 수학 과제 탐구를 문제 내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수업의 도입, 수업의 과정, 수업의 발표. 예, 수능 시험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진로 선택 과목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안 보인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게 자관을 읽어야 돼서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과생이어도 아무리 제가 이거 말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수능에서 기백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진로 선택 과목은요.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야 되냐면 수학이 진로 선택이 있잖아요. 그럼 영어도 진로 선택이 있겠죠. 국어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자기가 졸업하기 전까지 수학 과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 3개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수학의 진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백, 기하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가 있고요. 설령 또 들어가도요. 또 뭐가 빠졌냐면 기하 중에서 혹시 여기 이과 계신가요? 고등학교 때? 예, 이런 조합도 힘듭니다. 다 문과입니까? 그럼 수업 되기 싫어하셨겠네요. 기백을 하다 보면 어디가 어렵냐면요. 공간 벡터 혹시 그냥 해볼게요. 공간 벡터라는 게 아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게 29번, 30번의 정체예요. 근데 바뀐 교과서에는 공간 벡터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기백의 한 절반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하가 수능 시험에 들어가도 지금 이과생들이 배우는 기하 벡터랑은 다른 내용이다 이거. 근데 그마저도 들어갈 가능성은 안 보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요. 지금 교과서 어떻게 좀 바뀐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1학년 때 뭐 배운다고요?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이과 나누는데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항상 교과서가 바뀌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선행을 좀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시중에 책이 없어요. 이 시중에 책은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009년 개정과정으로 바뀔 때도 그랬는데요. 저희 학원은 학원에서 교재를 다 만들어서 바뀐 교재를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중2 올라가서 선행을 나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맞춘 교재를 지금 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교과 과정을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냐면요. 이거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 개정 수학 1 보시죠. 이게 새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거기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어디 있냐면요. 현재 어디 있냐면 미적분 2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문과 간다는 아이들은요. 선행 잘 나가셔야 됩니다. 미적분 1 하고 있으면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수학 원책이 개정 수학 원책이 머리가 아픈 책입니다. 단어는 3개인데요. 다 문과생이니까 다 고생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3자만 나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저만 아팠나 봐요. 삼각함수와 해서 이 단어는 3개인데요. 단어는 하나하나가 다 고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문과든 이과든요. 개정 수학 1을 나가는데 수학 나간다면 개정 수학 1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고비가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잘 지금이랑 똑같으니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나가실 때도 순서가 수학 나가고 다음에 개정 수학 1 나가고 다음 개정 수학 2 나가고 이 순서로 가셔야 돼요. 좀 잡히시나요? 그래서 이거 확정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요. 2년 뒤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꼭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거기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꼭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 자료집은 4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 표가 좀 보이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요. 어머니들이 이제 수학하면 다 선행이잖아요. 그죠? 선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 늘 머릿속에 다 뭐가 있냐면요. 고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는요.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는 건 좋은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학교 교과를 매우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나갈 때 보면 중학교 과정은 보통 이래요. 지금 올해 여기 자유학기제가 좀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선행을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과정을 딱 이렇게 나가세요.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처음에 개념 플러스 2형 봐요. 그게 거의 공식인데요. 그 다음에 센 한 번을 봅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를 봐요. 근데 아이가 최상위를 잘 풀어요. 흐뭇해요. 거기 패턴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여기 자녀분이 혹시 최상위 풀 때 잘 풀잖아요? 그건 어디에 도움을 받고 있냐면요. 최상위 문제집이 문제는 어려운 건 맞는데 옆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력적이냐면요. 그 키포인트만 읽으면 문제 못 풀면요. 좀 심각한 아이예요. 그래서 혹시 최상위로 우리 아이가 혼자 다 풀었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집에서요. 최상위를 다시 구매하셔서 키포인트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풀려보세요. 상상 이상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나가게 되는데요. 이 중학교 과정을 우습게 볼 게 아닌데요. 일단 보시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부터 문제가 되는데 중학교 교과서 1학년 1학기 단어는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 두 번째는 식, 세 번째는 방정식, 네 번째는 함수.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요. 여기 2학년의 식이계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보면 식이계산 갔다가 인수분해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쭉 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너무 우습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중학교 2학년 식이계산할 때
이제 학교 시험들 보면 식이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딱 하나 생각만 합니다.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우리도 쉽게 공부하자. 그럴다느니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2학년 식이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3학년 고1 가면 여기 수학 있잖아요. 수학에서 방정식, 다항식 풀 때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근데 그 수학에 가서 그 복잡한 식을 거기서 공부하려고 하면요, 거기 수학 고1 과정이죠. 거기에 내용도 벅차잖아요. 근데 식의 계산 연습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번 2학년 1학기 과정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심화 과정까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식의 계산은 그 복잡한 식 때문에 그런데 부등식 있잖아요. 이게 수학에 가면 또 나옵니다. 2학년 때 나오는 부등식 문제랑 고1 시험에 나오는 부등식 문제 보면 똑같아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2학년 때는 1차 부등식, 고1 가면 2차 부등식. 하지만 문제는 똑같아요. 또 하나는요, 1차 함수가 있는데 함수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함수, 다음 1차 함수 했잖아요. 이제 함수는 여기 1차 함수부터 본게임이 시작돼요. 1차 함수에 어려운 걸 해놔야 뭐가 되냐면요, 오늘은 좀 설명의 자리라 시간이 좀 제한돼서 문제를 못 보여드리는데 1차 함수가 어디 가서 한 번 더 나타나냐면 수학에 가면 여기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예,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더 문제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문제를 보면요, 그 1차 함수 문제랑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유형이. 그러니까 이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먼저 가서 중학교 과정은 간단하게 훑으면서,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선행하는데 훑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훑으면서 고1 과정 수학에 가서 아이가 이해하길 바라면요, 그거 뭐냐면요, 아까 곽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2살짜리 그런 애기 어디 뛰어놀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수학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좀 부탁드릴 바는 뭐냐면요, 이번 겨울방학 있잖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죽었다 깨어나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2학년 1학기 과정을 다시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 뭐 라이트 뭐 이런 거에 쉬운 거 말고, 아이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아이의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를 두면서 꼭 보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행 나가다 보면 무시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밑에 도형들. 그러니까 이번에 1학년 여기 어머니들이 좀 다른데, 자유학기제가 있었고 내신이 있었잖아요. 자유학기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1학년 1레벨을 가르치는데 자유학기제 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1학년 1레벨 애들이 지금 저 수학, 이제 현재는 수학 1을 배우겠죠? 그걸 배우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형을 거의 못 가르쳤어요. 근데 올해는 도형도 다 가리키면서 선행은 고1 것까지 나가는 상태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도형을 얕볼 게 아닙니다. 보시면요, 중학교 1학년, 어구! 다시 돌려주세요. 예, 그 중학교 1학년 도형은 예, 다음 전 페이지입니다. 예. 예, 거기요. 예. 예, 중학교 1학년 도형을 보시면 화살표가 나가질 않아요. 저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 화살표가 안 나가는 게 다음 학년에 관계가 없다가 아닙니다.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저 1학년 때 배운 도형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갈 때 도형의 어딘가에 문제풀이 속에 숨겨져 있답니다. 다음에 이번에 또 나가실 때 잘하실 게 뭐냐면 2학년 2학기가 관건입니다. 2학년 2학기에는요, 크게 두 단원이 어려워요. 하나는 경우의 수, 하나는
닮음. 여기서 좀 아까 좀 봤어야 되는데 수학에 보면 맨 마지막이 경우의 수예요.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인데요. 그 내용이 어디보다 쉽냐면요.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있죠. 여기 학교보다 쉽습니다. 들어갈 내용이. 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보면요. 저 확률이잖아요. 뭐가 나오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확률까지 학교 시험에 다 나와요. 거기다 또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한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바뀌면 답이 바뀌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그쪽을 하나 해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보이죠? 닮음. 닮음 왠지 화살이 막 나가잖아요. 예, 이쪽 단원을 가리켜보면 화가 납니다. 뭐라고 화가 나냐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요. 닮음 정말 쉬워요. 뭐가 되냐면 그 혹시 어머니들 매지가이 아시나요? 매지가이? 예, 걔네들한테 닮으면 매지가이예요. 딱 째려보면 보조선 그어야 될 때가 보여요. 샤! 근데 이제 감각이 없는 아이들은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이렇게 한번 그었다가 아닌가 이렇게 하다면 이렇게 하다가 보조선 하나가 걸리면 푸는 거고 안 되면 아이들의 무기 있잖아요. 별표. 그래서 문제는요. 이 도형에 닮으면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닮음은 어디서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가 있고 또 선행 나갈 때 그러니까 중2 도형이 안 되는데 중3 도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3 도형은요. 피타고라스 삼각비 원의 성질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어디 잘해야 되냐면요. 삼각비. 복습합니다. 개정 수학원이 있어요. 거기 뭐가 나올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과정 아이들에선 문과 아이들은 삼각비는 중학교 3학년 4시만 넘어가면 뭐만 알면 되냐면 혹시 사인 30도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들어본 적은 있죠? 얼마인지 몰라도 예,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삼각 함수를 하려면 3학년 2학기에 삼각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형 문제 풀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예, 저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닮으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뭔 도형 문제를 풀 때면 저 두 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다음에 원의 성질 여기까지가 돼야 뭐가 되냐면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 보이신가요?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1학기 과정이 돼가야 다항식 되고 방정식 부등식 되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도형의 방정식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어머니들 방정식 부등식은 다 문과생이셨죠? 많이 괴로우셨을 건데 도형의 방정식은 방정식 함수보다 난이도가 약 3, 4배 돼요. 뭐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있죠? 이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거기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학교 도형까지는 문제마다 그림 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애들은 도형 문제 풀면요. 문제를 안 읽어요. 그림에 보면 뭐 길이가 얼마, 각도가 얼마, 어디를 구해라 다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문제는 있는데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얼마나 잘 넘어가냐가 관건인데요. 이 중학교 수학과고 1학기 있죠. 1학기, 2학기가 다 들어가야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까지도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푸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번 대청중학교 학교 시험 문제예요. 기말고사. 여기서 어머니들 보실 건 문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림만 보시는 거예요. 그림만. 근데 다음 거 보시면요. 수능 문제입니다.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이걸 풀려면요. 일단 뭐 닮음이라고 써있긴 한데 얘도 알고 보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1-r분의 a라는 식을 써서 나머지 산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아까 봤던 대청중학교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것도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문제가 또 4점짜리예요. 수능에서 수학이 제일 높은 게 몇 점인지는 아시나요? 예, 2점짜리가 3개 나오고요. 3점짜리가 14개 나오고요. 4점짜리가 13개 나와요. 4점이 100점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문제 풀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문제냐면 현재 미적분 원 문제예요. 이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문제 보면 되게 어렵대요. 막. 그렇죠? 문제가 일단 5줄이 넘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여기서 또 선행 나갈 때 좀 폐해가 나와요. 어머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 문제를 보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미적분 원만 주구장창 팝니다. 문제는 거기가 아닌데. 그래서 그 중학교 과정의 수학은요.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거기에 심화 과정까지 해놓는 게 나중에 가서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구멍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3쯤 되면요. 거꾸로 뭐 하고 있냐면 과외하고 있어요. 고1 과외 막 그런 거. 그래서 그 선행을 나가실 때 중학교 과정도 그래서 이번 2학년 과정이 중요합니다. 2학년 1학기도 중요하고요. 2학년 2학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요. 이제 수학이면 대부분 다 선행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혹시 수능은 봤잖아요. 혹시 예상 커트라인 보셨나요? 예, 작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학이 이과가 1등 커트라인 100. 근데 이번에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불수능이라고. 예, 1등 예상 커트라인이 96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과생. 근데 96은요. 불수능이 아니에요. 그 전에 예년 보면요. 이과 1등급은 92점 정도에서 결정됐습니다. 92점의 정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당하시면 안 되냐면요. 수능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모든 아이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가 문제냐면 그 수능이 쉽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1번부터 28번까지가 쉬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쉬워진 거냐면 29번, 30번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과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굳게 다짐을 하고 갑니다. 29번, 30번은 일단 제낀다. 28번까지 다 맞고 29번, 30번은 풀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작년에 100점 나왔던 건 그 28번, 29번이 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수능이 쉽다니까 우리 아이도 쉽겠지가 아닙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난이도가 똑같아요. 근데 그 29번, 30번이 어렵다는 거고 이번에는 그 29번, 30번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으로 보면 예전에 한번 제일 어려울 때가 이과생 커트라인이 80점대 후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선행 나가는 건요.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선행 나갈 때 어머니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어머니들이 좀 냉철해지셔야 되는데 수능 선행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옆집 개똥이가 수능에 100점 맞았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잘 판단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수학하면은 일단 어머니들이 수학 감각을 얘기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감각이 아닙니다. 성실성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갭이 갈리는데요. 아이들이 선행 나갈 때 숙제 보통 얼마나 하던가요? 숙제하는데 걸린 시간.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선행할 때의 가장 문제는 미리 배우는 거니까 설렁설렁 하게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어머니들 수학 하셨잖아요? 혹시 2차 방정식 할 때 내용이 뭐뭐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 근해 공식 들어보셨죠? 판별식.
뭔지 몰라도 기억은 나시죠? 이름은.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예, 안타깝게도요. 2차 방정식 배우는 건 그 3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2차 방정식 배울 때 어려워했을까? 문제는 뭐냐면요. 공식은 3개인데요.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요.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너 수학학원 어디 댕기니? 깊은 생각이야. 그랬을 때 친구의 반응. 그냥 애들 표현 그대로 해드릴게요. 헐. 뭐가 문제냐면요. 단순합니다. 한 단원에 공식은 몇 개 없어요. 그럼 그걸 연습하려고 하면요. 한 단원에 30유형만 있어도 거기에 곱하기 5 하면 150개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요. 고등수학, 수학원, 이제 현재는 이제 수학 됐겠죠, 우리 아이들은? 수학은요, 단원이, 예, 수학 다 합치면요, 몇 단원쯤 나오냐면요, 한 30단원쯤 나옵니다. 그럼 30단원, 한 단원 150개 곱하기 30. 150 곱하기 30은 되시죠? 4000? 예, 그 정도를 풀어야 선행에서 잘 안다가 아니라요, 이제 공식 좀 쓸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정도 양을 아이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어머니들의 꿈인데요. 아이가 공부는 좀 덜해도 성적은 잘 나오길 바라는, 예, 그런 어머니들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있었습니다. 애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적 안 나오니까 이제 막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일단 성실성이 중요한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오면 한 번 올 때 숙제가 100에서 150문제 사이입니다. 여기서 오우 이러시면 안 돼요. 문제는요. 100에서 150문제 사이가 레벨별로 문제 수는 비슷한데 난이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해야 되냐면 3, 4시간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같은 숙제를 내도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겠죠. 좀 빨리 하는 애는 좀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그래서 일단 좀 얘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좀 올리셔야 되냐면, 예, 2학년 1레벨쯤 되면요. 그냥 1레벨만 얘기 드릴게요. 어머니들 거기만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실성을 요구하냐면 2학년 1레벨쯤 되면 보통 숙제가 한 5-6시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시면 큰일 나요. 중3 1레벨쯤 되면요. 대강 10시간쯤 걸려요. 고1 1레벨쯤 되면요. 밤새면 됩니다. 그 정도의 성실성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머니들 그 학원에서 보면 애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들 이제 짐작하시죠? 설마 PC방 갔을까? 그건 아니고. 숙제를 안 해서 안 맞겠다.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집에서 하면은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 성실성이 중요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양을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냐면 학원에서 숙제를 안 해서 남기면 신기한 상태가 벌어져요. 애들이 갑자기 수학이 신이 돼요. 집에서 하면 보통 2-3시간 걸려야 되는데 그 순간이 되면 애들은 머릿속에 딱 4글자 났습니다. 학원 탈출. 그 안에 30분 만에 끝내요. 끝냈다고 정확히 주장하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한 단원 한 단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 학년 가면 그대로 다 구멍으로 드러나요. 근데 다음 학년이 돼서 그 전 학년 거를 구멍을 메꾸려고 하면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존재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 아이의 성실성을 잘 보셔야 돼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을 체크하시면 돼요. 정확히 오는지 맨날 남는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내신 대비를 했던 학교 말고 자유학기제 문제입니다. 아까 되게 많으셨잖아요. 아이들을 지금 보면요. 자유학기제 애들 대부분 다 풀려 있어요. 다 인정하시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잖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놀러가고 점심 먹고 놀고 그쵸? 그래서 문제는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실함이 없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제 푼 양이 적으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년 동안 나간 선행이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실성이고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공부에 대한 의욕은 뭐냐면 지금 1학년 아이들 자유학기제들 보면 거의 의욕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수학학원 3개 댕겨라. 가서 그냥 뭐라고 하는지 듣고라도 와라. 그러면 언젠가 도움 되겠지.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분반고사를 보면 레벨이 결정되는데 그 레벨에서 아이들의 선행을 나가잖아요. 선행을 나가는데 그때 아이들의 의욕에 따라 성취도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공부 좀 선행 좀 하려는 아이들은 예, 열심히 하겠죠. 근데 조금 의욕이 적은 아이들은요, 뭔가 선행을 나가려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나.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공부의 의욕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수학적 감각입니다. 감각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또 어머니들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저희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감각이 안 되면 그냥 감각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처받으세요. 근데요, 여기서 냉정해지라는 건 뭐냐면요, 그 감각이 좋은 아이와 감각이 떨어지는 아이가 수능을 볼 때까지, 준비할 때까지 가야 될 길이 달라요. 지금 어디까지냐면 지금 3학년 1레벨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감각이 떨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근데 걔가 어느 정도로 독하게 공부했냐면요, 3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있죠. 그때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1레벨쯤 되면 감각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보통 대여섯 시간 걸리면 걔는 밤새서 숙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한 번 배우고 2번 배우면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서 그게 머리에 남아요. 근데 감각이 안 좋잖아요. 그런 애들 데리고 선행 많이 나가는 건요, 또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머니의 선택의 한 번 잘못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또 예비고1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예비고1을 모집하는데 이상한 상태가 펼쳐집니다. 수학 1, 2에 미적분 1, 2에 기배까지 끝났어요. 고등부 분원고사 봤습니다. 몇 레벨 나올까요? 예, 보통 그런 아이들 중에 5레벨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냉정히 보셔야 되는 건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이제 본 수학을, 이제 수학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의 판단 미스 한 번으로 아이는 뭐가 되냐면요, 전혀 자기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선행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드릴 바는요, 그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의 수학적 감각을 물어보는 거 있죠. 아는 건 어머니들의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수학학원 지금 다 다니시죠? 예, 오늘은 되게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 다닐 것 같은데요. 일단 뭘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하냐면 열린 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 감각이 좀 어떤가요? 거기에서요,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 반 어머니한테 감각이 안까지 했더니 얘기를 돌리세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감이 좀 오신 거죠. 그래서 문제는요, 지금 당장은 쓴소리일 것 같지만 나중을 돌아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이 좋은 애와 감각이 안 좋은 애는 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꼭 명심하셔서 그 담당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성실성과 감각을 판단하시면서 선행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계획 잡을 때 좀 매년 부탁드리는데 뭘 좀 부탁드리냐면요, 옆집 개똥이 말똥이 선행 진도 있죠. 거기에 좀 신경을 쓰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교과과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서 중학교까지의 목표는요,
뭐냐면요. 수학 정도를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수학이 언제 배우는 거라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요. 옆집 아이가 어디 나가고 어디 나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옆집 아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무서운 게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옆집 아이가 어디 나갔는데 걔가 잘한다 못한다 들어보셨나요? 그냥 나간다만 들었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들어본 적 없을걸요 아마?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학원 오면 어머니들이 선행 많이 나갔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진도가 느리다고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세요. 근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한 2, 3주쯤 지나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아이가 시험을 보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시험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테스트를 보는데 그 난이도가 아무리 선생님이어도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뭔 상처를 받냐면요. 애가 계속 꼴등을 달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전화가 그겁니다. 다른 학원 다녔을 땐 잘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오니까 못한다는 소리를 듣냐며. 그러면서 그만두십니다 이제. 그리고 또 선행을 하러 나가세요. 문제는요. 그 다른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행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과생들 수능 범위가 기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요. 선행계획 세울 때 그런 분도 계세요.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이과과정 다 끝내놓고 고1 때 올라갈 때부터 수원 수투 시작하겠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학 되겠죠? 그 계획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수학을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다시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수학을 지금 이제 현재 교과서로 말할게요. 수학원. 현재 고1에 배우는 1학년 1학기. 그 책이 얼마나 내용이 많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뭐도 갈리냐면 가르치는 사람의 의지도 좀 갈리는데요. 저희가 3학년 1레벨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수학원을 나가요. 그냥 말 편하게 고1 1학기 과정을 나갑니다. 대강 얼마쯤 걸릴까요? 참고로 그 아이들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원을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원을 또 배웠습니다. 중3쯤 되면 3번째 배워요. 걔네가 나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수학원. 예,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해야 겨우겨우 끝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그때 다루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학교 내신이죠. 그럼 고등학교 내신도 좀 어려울 거잖아요. 거기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를 다 설명하는데 그 전에 2번 배우고 중3 때 배워요. 물론 1학년, 2학년 때도 다 어렵게 가르쳤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또 수학을 못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중2 때도 그 전국 모의고사 있잖아요. 걔네가 보는 걸 보면 한 1, 2등급은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도. 못하는 애들은 아닌데요. 그 아이들도 2달 겨울방학 통째가 걸려요. 그래서 문제는요.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과정 다 선행 끝내고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학을 다시 공부하리라. 그 말은 뭘 포기하는 거냐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행을 안 하겠다는 포기 선언이에요. 그렇겠잖아요. 겨울방학 때는 수학했어요. 그럼 3월달 되면요. 내신 준비해줘.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문제는요. 잘 타셔야 됩니다. 계획 세우실 때 중학교까지 고등부 과정을 끝내는 게 그리고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1년에 4달은 시험 대비예요. 수업을 못 나가요. 그리고 나면 많이 나가도 수학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다 배우는 정도가 1년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가 어디 나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짜는 게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중3 때까지 이과 진도를 끝내겠다? 암만 해도 제가 시간표를 아무리 짜봐도 그렇게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게 뭐냐면요. 방학입니다.
방학 때 저희 학원 오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불만이 그거예요. 이 긴 겨울방학 때 왜 2학년 1학기, 2학기 걸 배우고 있나? 우리 아이는 1학년 때 3, 3까지 끝났으니까 수원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를 선택하시냐면 수원을 특강으로 드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특강을 들으면 저희 학원이 선행 특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강이면 문제 푸는 양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2학년 과정 있죠. 여기서 좀 상중하가 다릅니다. 좀 자기 아이가 좀 상이라고 하면 2학년 과정 건너뛰고 좀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중만 돼도요. 중만 돼도 겨울방학 때 이상 이하 나가는 게 필수예요. 겨울방학 때 안 해놓으면요. 학기 중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학기는 겨울방학 때 안 해놓으면요. 학기 중에는 2학년 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 선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그 정도 하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하실 때 제발 부탁하는데요. 항상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불안한 건 뭐냐면요. 문 열고 나가면요. 어머니의 반응이 제가 한 얘기는 그냥 저 멀리 가시고 나가면서 친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옆집 누가 어디 달리고 있다더라. 우리 너무 느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로 가시는데요. 그 정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 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냐면 자유학기제 아이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내신 보는 아이들은 1년에 4번 시험을 봐봤잖아요. 자유학기제는 딱 한 번 봤습니다. 1학기 기말. 뭐가 떨어져 있냐면 저희 학원은 이제 자유학기제 아이들은 깊은 생각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 내신 대비하는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똑같이 중간 기말고사를 학원에서 봤는데 관건은 뭐냐면요. 자유학기제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서 3월달 해서 이제 4월달 되면 시험 대비 시작하잖아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고비입니다.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질 못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자유학기제였다면요. 그것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술형. 그래서 그게 하나 좀 더 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 부탁은요. 또 이제 여기 끝나고 나면 어머니는 이제 분방고사 신청서를 내실 거예요. 이제 충격을 받지 마셔야 되는데요. 이제 분방고사를 보면 저희가 이제 예비 중위는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들이 분방고사 보고 나면요. 한 5레벨쯤 나오잖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희 학원 5레벨, 6레벨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죠. 현재 1학년 아이들을 5등분 아니면 6등분해서 우리 아이가 맨 바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학원의 5레벨, 6레벨은 어디냐면요. 중학교 1학년 있으면 거기서 절반을, 하위 절반을 잘라냅니다. 남은 아이들 중에 남은 아이를 5등분, 6등분해서 거기서 5번째, 6번째예요. 실제로 보면 2학년, 3학년도 5레벨, 6레벨이 내신 보잖아요. 걔네 내신을 보면 몇 점쯤 나올까요? 5레벨 아이들. 예, 5레벨 아이들도 90점 전후로 나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그 2학년, 3학년 수학 학기별 수준별 하잖아요. A, B, C. 5레벨 아이들이 A, B, C 중에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예, 5레벨의 한 3분의 2 정도는 A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방고사를 혹시 보시고 5레벨 나왔다고 충격받으실 일이 아니라 그 반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시 밟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진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2학년 정말 중요해요. 선행도 선행인데 2학년 과정 꼭 다시 공부하시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좀 좋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계획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